사랑받는 자녀, 존경받는 부모. 핵심은 정서적 연결입니다. 네, 이번에는요, 아이들의 감정에 대한 부모 반응 유형 4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트맨 박사가 보니까 이 아이들이 어떤 감정적인 상황일 때, 즉 화를 내거나 뭐 슬퍼하거나 놀래거나 그럴 때 부모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하고 봤더니 크게 4가지 유형이 있더랍니다. 감정 억압형은 아이의 감정을 잘 보지 못하거나 그냥 무시하거나 혹은 아이의 감정에 대해서 크게 야단을 치는 그런 유형이고요. 축소 전환형은 아이의 감정이 있을 때 그걸 대수롭지 않고 뭐 믿을만하지 못한 걸로 여기고 별거 아닌 거로 여기면서 좋은 걸로, 다른 걸로 기분을 전환할 수 있도록, 즉 울고 있는 아이한테 뭐 테레비를 켜주거나 초콜릿을 주거나 장난감을 준다든지 이렇게 아이의 감정은 축소하고 다른 걸로 전환하는 축소 전환형이 있고, 3번째 형은 아이의 감정은 다 오냐 그래 하고 받아들이지만 그러나 막상 그 감정에 대해서 자기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가, 행동에 대한 가이드 혹은 안내는 제대로 해주지 못하는 형이 방임형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감정 코칭형은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이의 감정은 잘 받아들여주고 이해하고 수용하고 공감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행동을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니까 행동에는 명확한 한계를 그어주고 그 한계 안에서 좀 더 좋은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바람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끌어주는 것이 감정 코칭형입니다. 하지만 이 4가지가 아주 각자 다 딱 구분이 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4가지를 섞어서 쓰기도 하죠. 그러나 이 섞여 있다 하더라도 여기 사실은 이제 부모 유형 검사라는 것도 있는데 감정 억압형 37%, 축소 전환형 60%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이제 이렇게 섞여서 있는데 되게 더 강한 것을 특히 마음의 여유가 없을 때 더 빨리 자동적으로 나오는 그 형으로 보인다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시 사례를 봐가지고 각 부모들이 가장 전형적으로 아이들에게 반응하는 그 말투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제 동생이 형이 만들어 놓은 레고를, 잘 만든 레고를 부숴버렸어요. 그래서 거기에 많이 화가 난 성준이. 이런 상황에서 성준이가 화를 낼 때 억압형 부모라면 시끄러! 뭐 그깟일로 난리냐? 이렇게 아이의 감정을 누르고 야단치고 때로는 맞을래? 뭐 이렇게까지 벌을 주려고 하는 그런 것이 억압형입니다. 하지만 억압형 부모라고 해서 아이를 미워하는 것은 아니에요. 되게 그분들을 인터뷰를 해보면 자기도 이제 부모가 그렇게 했다라는 얘기도 있지만 특히 아이들이 이렇게 뭐 징징 울거나 화를 내거나 하게 되면 아이의 성격이 나빠질까봐, 나쁜 인격이 형성될까봐 그걸 빨리 제재하고 야단을 쳐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이거는 이제 다음에 제가 알려드릴 어떤 자신의 어떤 초감정이라고 해서 감정에 대한 믿음, 경험, 기억 이런 것들이 작동을 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자, 2번째 축소 전환형이라면 어떻게 말할까요?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 괜찮아. 동생이 부숴버렸다 하더라도 우리 레고 말고 자동차 갖고 놀자. 이런 식으로 딴 걸로 전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의 감정은 축소하고 다른 걸로 전환하는데 되게 이제 부모님들한테 이렇게 물어보면 아우 얘가 울고 찡찡대고 화내고 그러면 내가 불편해요. 그래서 대개는 부모의 불편한 감정을 빨리 해소하기 위해서 얼른 아이가 더 울지 않고 화내지 않을 다른 걸로 전환하기도 하고 실제로 아이를 달래주려고 하는 방식이기도 하고 사실은 축소 전환형을 가장 많은 부모들이 자주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3번째 방임형은요. 아이의 감정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준다 그랬죠. 화났구나. 그래 그럼 동생 때려줄까? 아니면 레고 또 사줄게 뭐 이런 식으로 화난 거는 이해해주지만 그렇다고 해서 행동을 뭐 때리거나 뭐 레고를 사거나 이런 행동에 대해서는 적절한 안내나 지도를 해주지 못하게 되는 거죠. 이제 감정 코칭은 어떻게 하는가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제가 이렇게 표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만약에 억압형 부모처럼 시끄러 뭐 그깟일로 난리냐 했을 때 아이들은 분노가 쌓이게 됩니다. 적개심이 생기고
부모나 권위자에 대한 반항감이 생기게 되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렇게 감정을 억압시키거나 야단을 맞게 되고 하면은 자기가 나쁜 애다, 자기는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다 하면서 낮은 자존감도 생기지만, 그런 감정적 상황에서 자기가 어떻게 감정을 적절히 느끼고 표현하고 상황에 대처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대로 큰다면 어쩌면 학교 가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혹은 우리 요새 분노 조절 장애라는 말도 많이 듣잖아요. 화가 났거나 이랬을 때 이걸 어떻게 적절하게 조절해야 되는지 못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축소 전환형이라면요, 아이 괜찮아, 별거 아니야, 레고 말고 우리 딴 거 갖고 놀자, 아니면 아이스크림 줄까, 이런 식으로 전환을 해버리면 아이들은 자기가 지금 뭔가 속이 상했는데, 화가 났는데, 뭔가 이게 아닌 것 같은데 괜찮아, 별거 아니야 하니까 내 감정이 틀렸나? 내가 뭐 잘못됐나? 이상한가? 이런 식으로 자기 감정을 믿지 못하게 되고요. 그럴 뿐 아니라 나중에 어려운 감정을 맞닥뜨리게 될 때 그걸 자기가 뭔지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다른 걸로 대체하려고 합니다. 가장 흔한 게 게임. 불안하거나 지루하거나 스트레스 받을 때 게임으로 다른 걸로 전환하거나, 혹은 여자들의 경우 특히 음식 막 먹고, 아니면 남자들 술, 담배 빨리 배우고, 또 화가 나거나 기뻐서 한 잔, 슬퍼서 한 잔, 여러 가지 감정을 그냥 술이나 담배로 대체하려고 하고, 쇼핑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자기 감정을 잘 모르고 자기가 어떻게 할지 모르면 또 남의 말에 또 귀가 얇아지기도 하고, 자기 주관이 굉장히 잘 정립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방임형의 경우, 화났구나, 그래 그럼 동생 때릴까? 레고 사줄게, 이런 식으로 아이들을 감정에 대한 어떤 행동의 결과를 우리가 제대로 알려주지 못하면 아이들은 자기 감정대로 막 기분대로 행동해도 되는 줄 알고 매우 미성숙하게 되고, 커서도 아주 자기 중심적으로 되게 됩니다. 그것도 역시 우리가 바람직한 결과라고 볼 수가 없겠죠. 자, 감정 코칭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감정 코칭형이라면 화가 났구나, 먼저 감정을 우리가 포창을 해주고, 거기다가 네가 이렇게 열심히 만든 게 망가졌으니까 화가 날 만도 하네, 네가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감정이 느낄 수 있어 라는 어떤 인정 내지는 타당화를 해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아이는 자기 감정이 이것이 나쁘거나 이상한 게 아니구나를 알지만, 여기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가서 아빠도 어릴 때 동생이 내가 만든 자동차 모형 부셔놨을 때 진짜 화났었어, 속상했었어, 이런 식으로 공감을 해준다면 아이는 정말 유대감이 생기게 되고, 또 아빠 혹은 엄마와 한 편이 된다는 느낌이 되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가 문제 해결 혹은 행동을 이렇게 안내해 줄 수 있죠. 다음에 이런 일이 안 일어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런 식으로 아이에게 질문을 함으로써 아이가 답을 좀 찾아볼 수 있도록, 또 만약에 그 답이 그렇게 바람직한 게 아니라면 동생 갖다 버려, 만약에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건 안 되고 하고 한계는 지어주고 난 다음에 다른 방법은 없을까,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아이와 함께 좀 더 바람직한 그런 방법들을 찾아가는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과정 속에서 아이는 부모한테 이해받고 위로받고 배려받고 지지 존중받고 또 사랑받는 기분이 들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런 감정적 상황에서 내 감정이 이런 거구나 하고 자기 감정을 알고 그걸 적절히 표현하면서 좀 더 바람직한 행동을 할 수 있게, 좀 더 성숙하게 지혜롭게 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정말 이런 방식으로 감정 코칭으로 키운 아이들은 진짜 그렇게 잘 자랄까요? 저한테도 무수한 사례가 있지만, 그러나 가트맨 박사님이 약 30여 년 동안 추적 연구를 해봤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유치원 다닐 때, 즉 만 4살, 5살 그럴 때 감정 코칭으로 부모가 대해줬던 아이와 다른 사회 경제적인 수준이나 학력이라든지 모든 게 비슷하지만 다른 방식이죠. 억압형이나 축소 전환형이나 방임형으로 컸던 아이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 이후에 사회에 나갔을 때까지 추적 연구를 해봤더니요, 감정 코칭으로 키워졌던 아이들은 되게 집중력이 우수하고
학습 능력이 향상되고, 즉 학습이 잘 된다는 거죠. 또한 문제 해결 능력도 우수해지면서 학업을 잘 하더라는 거예요. 이건 공부와 관련이 된 거죠. 보통 우리가 말하는 IQ라고 얘기하는 집중력, 학습 능력, 그리고 문제 해결 능력, 이런 것들이 향상되고요. 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자신의 감정도 잘하고, 감정 조절을 잘하고, 타인의 감정도 잘 이해하고, 또래 관계가 좋고, 바쁘게 변화하는 사회에도 적응력이 우수하고, 새로운 걸 뭘 접할 때 능동적으로 긍정적으로 대처하고요. 그리고 또 놀라운 게 뭐냐 하면, 이렇게 감정 코칭으로 자란 아이들은 장기간 추적 연구를 해봤더니 질병에도 별로 걸리지 않더래요. 그건 왜냐하면 아이들이 이렇게 감정 조절을 잘 할 수 있고, 대인관계가 좋고, 문제 해결력이 있고 하니까 스트레스를 덜 받으면서 면역력이 올라간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놀라운 것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족 갈등도 많지만 뭐 해체 가정도 많고 막 이러는데, 가족 갈등이나 가족 간의 상처에도 감정 코칭을 부모 중에 누구 하나라도, 혹시 부모가 잘 못할 경우에는 적어도 뭐 교사든지 누군가라도, 할머니 할아버지든지 누군가 단 한 명이라도 아이의 감정을 좀 일관되게, 그리고 긍정적으로 잘 대처해주고 감정 코칭으로 해주게 될 경우에 그런 가족 갈등이나 해체 가정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인지, 사회, 정서 문제들을 별로 보이지 않더라 하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에 세 가지가 IQ와 관련됐다면, 밑에 부분들은 EQ에 관련이 된 거고요. 이 둘은 사실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거든요. 이 두 가지가 다 좋아지면서 아이들이 최적화되고 가장 좋은 결과로 잘 크게 된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조금씩 연습을 해보시고요. 그러면 아이들이 커나가는 거에 있어서 점점 더 마음도 든든하고, 또 기쁘고 자부심, 보람도 느끼시면서 이제 점점 아이들 뒤에서 이렇게 지켜봐 보더라도 서로가 믿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아이도 부모를 믿고, 부모도 아이를 믿을 수 있고, 일일이 간섭하고 지시하고 훈계하지 않아도 되니까 아이 키우는 것이 좀 덜 힘들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한번 실천해 보시겠어요?